반갑습니다. 하우코칭의 현미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이 와 계신 것을 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저도 일원으로 한번 지난번에 온 적이 있고요. 또 여기 앞에 서서 보니까 또 다른 감회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빔이 고장이 나서 이제 여기서 이걸 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 빔이 좀 작아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예, 예. 지금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잘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혹은 또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콤팩트하네. 해상도가 굉장히 높으네. 또 어떤 분은 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 저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강사한테 집중할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내 통제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제로 강연하고 싶은 내용이 컨트롤 러블입니다. 코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 저는 통제 가능하냐,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혹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호두 장사가 있었는데 여러 호두 장사 가게가 있었대요. 근데 유달리 어떤 호두 장사만 굉장히 매출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혹시 국산인가? 무슨 뭐 어디 산지에서 직접 직송이 되는 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호두 장사 파는 그 가게 앞에 그 노점상한테 이제 간 거죠. 갔는데 그 앞에 써진 문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아하, 이래서 매출이 높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앞에 혹시 뭐라고 써야 되지 아세요? 나의 자존심을 팝니다. 와,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매출의 마케팅의 큰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원산지는 국한산,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산. 예,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북한산이라고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내가 통제 가능한,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뭔가 협상이 가능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이 컨트롤 러블입니다. 저를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살았구나를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을 받은 기분입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도 나가지만 요즘에 이제 사주후회라고 MBC에 그 부부 갈등이 있는,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코피 터지는 이런 부부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고 나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낯설어 하시다가 제가 TV에 나왔다고 하면 어디서 본 것 같다. 갑자기 그 친숙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사업은 사실은 임원 코칭이고요. 임원이나 경영자 또는 팀장의 그룹 코칭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한켠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부나 또는 이제 아이들이나 이 가정을 코칭하는 하나의 또 영역을 또 갖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저는 이제 대나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대나무가 왜 5년 동안은 죽순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 이후에 엄청 자란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나무가 25m까지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태양?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람? 네. 네. 네? 물? 네. 예, 마디랍니다, 마디. 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디가 없었으면 절대 25m를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완전히 직선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마디 혹은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엄청난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짧은 강의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터닝 포인트 혹은 하나의 마디를 좀 형성을 해서 그 마디로 인해서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코칭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코칭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코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제 다 눈길을 피하시고 누가 그랬냐는 등 이런 느낌이 있으신데 혹시 코칭해서 혹시 들은 단어 중에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코칭, 지도, 가르침. 네, 코칭이 사실은 제가 이거 갖고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아주 핵심 멤버는 히딩크죠.
그죠? 히딩크의 리더십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코치를 잘하더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코칭을 했는데? 라고 해서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많은 감독들이 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시하고 지적하고 피드백을 주는 건 너무 잘하는데 이 히딩크가 정말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녹화를 해갖고 1대1로 코칭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대요. 네가 왜 센터링이지? 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지? 저 사람이 절로 갈 때 너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히딩크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능력과 자원을 캐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너무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남이 가르쳐 준 걸 잘 기억을 한답니다. 예, 근데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주 압박적인 상황에서는 지 성질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감독들이 뭔가를 이렇게 코칭을 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실력이 향상된 것 같지만 실전에 들어가서는 골의 패스가 연결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죠. 근데 히딩크가 계속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머리 회전을 한 것이죠. 그래, 내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지?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걸 스스로 정리를 하다 보니 어떤 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죠. 그래서 야, 이러한 그 코칭이라는 기법을 기업에 좀 도입할 수는 없을까? 라고 그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칭에 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그 잠언이라는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교하고 상관없이 지혜서이죠. 그죠? 이 지혜서에 뭐라고 쓰였냐면 사람의 마음에 모략이 있대요. 모략. 근데 모략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좀 안 좋은 단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단어? 간사함,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때문에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리실 거예요. 어떤 단어 또 이렇게 떠오르세요? 모략, 이러면? 중상모략. 예, 맞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박혀 있어서 모략 그러면 간사함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 원어를 보시면 위즈덤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지략, 전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지혜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깊은 물이라서 길어내기가 좀 어렵대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 즉 와이즈맨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가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이 있대요. 즉 모든 사람은 자기 각자 나름의 지혜를 갖고 있다. 초보 운동 선수라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갖고 있을 것이고 10년 선수 생활을 한 사람한테도 분명히 모략이 있을 것이다. 그 퀄리티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모략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냥 그것을 길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길어질 수 없다. 그러나 길어내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굉장히 그 밑에 있는 아주 진한 지혜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을 주변의 다른 전문 코치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모략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코칭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셀프 코칭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끌어내도록 돕는 것.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이제 사람의 모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심정이 있는 것인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피부의 긴장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다 경청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마음에 답이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2가 4라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죠? 히딩크가 했던 것처럼 2 더하기 2는 몇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4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코칭을 할 때 중요한 그 기술은 바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정말 질문이라는 게 중요할까 한번 저희가 이제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질 건데 돈 내기를 할 겁니다.
근데 법에 그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1,000원씩을 꺼내시는데요. 빌리시면 안 됩니다. 빌리시면 고리대금으로 이렇게 빌리셔야 됩니다. 자, 1,000원씩을 일단 다 꺼내십시오. 네, 1,000원이 없으신 분은 심부름 해주기 내지는 뭐 커피 한 잔 사주기 뭐 이런 식의 그 약속을 거셔도 됩니다. 네, 1,000원 다 꺼내셨나요? 네. 이게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지면은 굉장히 심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하시다가 게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표정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이후에 과정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000원 흘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위한 건데요. 자, 옆에 분 보고 이제 인사를 일단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게임은 게임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로 상기하면서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혹시 멋진 청년과 제가 같이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질문만 하시는 겁니다. 예, 눈이 굉장히 나쁘세요? 밥은 드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나이 몇이세요? 30대 초반이시죠? 즐거우세요? 머리 염색하신 거죠? 행복하신가 봐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런 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숙기는 없는 척하면서 할 거는 다 하시는 이런 분이 굉장히 저력 있으신 분이죠, 그죠? 자, 제가 시범을 보였는데요. 지금 굉장히 막상막하고 굉장히 영민하신 분 같아요. 자, 두 분씩 짝져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절대 나도 질문을 생각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 자, 예. 네. 박수 3번 칠까요? 시작. 네, 박수 3번만 다시 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나 못하겠어 막 이러셨거든요. 혹시 게임에서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지셨어요. 예. 비기셨어요? 예. 근데, 비기셨어요? 그러셨구나.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요. 나 이겼습니다. 네. 나 졌습니다. 예. 지신 분들은 왜 지셨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유도 질문에 예, 유도 질문. 어떤 질문했는데 유도가 되셨나요? 제가 안경이 네. 잘 어울리냐고 물어보기에 네. 잘 어울리네요. 네. 예, 그 상대방의 교묘한 그 질문에 넘어가신 거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지신 분은 경험하셨겠지만, 예, 일단 정산부터 합니다. 자, 1,000원 주십시오. 예, 깨끗이 정산하십시오. 네, 지갑에 넣으십시오.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따라 하십시오. 게임은 게임일 뿐 실제가 아니다. 따라 하십시오. 벌써 심정이 상하신 겁니까? 네. 예. 자, 1,000원 이제 좋은 데 쓰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지금 경험하셨겠지만 질문을 하면 어떤 작용들이 마음과 머릿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예, 답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이제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그 부모와 좀 권위적인,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다음에 이거 하라니까
이런 식의 양육 태도를 가진 그 부모가 있었는데 권위적인 부모한테 그 민주적인 양육 태도로 말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 이렇게 질문하고 경청하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아이들의 지능 검사를 측정을 해봤더니 16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평균. IQ 16점이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질문을 한다는 게 어떤 작용일까? 바로 지금 경험하신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질문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구조 자체가 질문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조합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끄집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질문하면 자꾸 대답해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제 얘기를 들으실 때는 안테나가 밖으로 서 계시죠. 그러나 40대에 정말 이루고 싶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라고 물으면 좀 긴장하셨죠, 그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나 후회되기도 하시고요, 그죠? 예. 어떤 질문을 받으면 안테나가 내부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그 모략을 길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코치를 옆에 두기도 했지만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예, 그래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이런 질문들이 내 삶을 풍요롭고 또 퀄리티를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략의 전제가 도대체 뭘까? 뭔가 그 사람이 지혜를 끄집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략의 전제는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 통제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질문과 경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실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남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 그 네덜란드의 그 수도의 공항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남자 화장실에 그 청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을까를 아이디어를 막 짜서 실행했던 게 뭐냐면 변기 고기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청소 비용이 80%나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그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청소 비용이 절감이 됐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칭의 키워드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것은 사실은 통제 가능한 것이죠. 그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와 계시는 거죠. 어떤 여자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거는 것은 컨트롤업을 합니다. 그러나 따기를 맞을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받을지는 내 통제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굉장히 대기업의 임원들 또는 그 경영자를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 코칭을 이제 끝나면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쫓아서 굉장히 고급 일식집을 갔습니다. 근데 고급 일식집인데 그 위치가 이제 둘이 같이 앉았는데 환풍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그게 이제 백화점 내에 있는 이제 일식집이었는데 환풍기가 바로 위에서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컨트롤업을 하지 않다. 이건 통제 가능하지 않은 환경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이분의 얘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근데 이분이 그 종업원에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거는 백화점 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없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혹시 테이프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아드릴까요? 해갖고 녹색 테이프를 갖고 와서 여러 번 그 환풍기를 막았습니다. 그게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의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 처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둘까?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에 대한 셀프 리더십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큰 영향력을 떨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성기 시대의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마약에 찌들은 빠져있는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너무 안쓰럽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마약을 끊었다가 다시 또 재발하기도 했는데 컨트롤러블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을 한번 이제 사전에서 찾다 보니까 이거는 파워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 힘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또 하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제약하거나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컨트롤러블을 찾아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컨트롤러블 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즉 컨트롤러블을 하다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트롤러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 통제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내 환경에서 내 능력과 지혜로 내가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내가 유능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일에 기꺼이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블입니다. 즉 내가 나의 통제력을 점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성공 체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에게도 적절한 크기의 일을 주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코칭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모략이 있는데 깊은 물이라서 그것을 길어내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지만 명철한 사람은, 와이즈맨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전제가 여기 하나 또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3살짜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모략을 써보지 못하면요. 5살이 됐을 때 5살짜리의 지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살 때 내가 컨트롤러블한 영역에서 내 모략을 써본 경험이 없다면 30세가 되었을 때도 자기의 지혜를 마음껏 써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살에 그랬다면 40살에도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러블한 영역에 나를 둔다는 것이 삶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 코칭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남자분이 부모 코칭에 참여를 해갖고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는 미치겠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니까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얘가 굉장히 신중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도 좀 틀리면은 그 밑에 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종이가 거의 찢어질 때까지 그걸 다 지워야, 깨끗이 지워야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이 잠을 잘 때 이불을 넓게 펼친 다음에, 겨울인데도 이렇게 넓게 펼친 다음에 반을 딱 접는데요. 접을 때 양쪽 4개의 각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펼쳐서 다시 접는답니다. 그래서 그 각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잘 접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양쪽을 잡아서 자기가 누우면서 그 이불을 덮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버지가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대충 덮고 자면 될 텐데.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좀 넓게 펼쳐서, 예를 들면 사이사이 바람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넓게 펼쳐서 자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쟤는 맨날 각만 잡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님, 제가 볼 때는 걔는 세상의 각을 잡을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불의 각을 잡는다니까요. 아니 무슨 세상의 각을 잡습니까? 이불의 각을 잡는다니까요. 얘 이불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녀석이 무슨 세상의 각을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걔는 굉장히 질서와 규칙과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민감한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명확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명확과 신중성에 있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질서와 규칙으로 이 아이의 능력이 확장될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을 꼬장꼬장하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혹은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얘를 계속 몰아세우기 시작하면 얘는 그야말로 융통성 없고 꼬장꼬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얘가 세상에 각을 잡는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속 각을 잡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죠. 그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충성스럽냐?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것에 이렇게 충성되게 필요한 그 각과 질서를 네가 이렇게 잡고 있구나. 너는 신이 너에게 굉장히 큰 능력을 줬어. 세상의 질서와 규칙,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규칙과 질서를 너는 나중에 그걸 네가 거기에 쓰임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점차 이불의 각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점점점 시야를 눈을 떠서 점점점 더 많은 각과 더 많은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한테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는 걔가 컨트롤러블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보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이불의 각을 잡다가 세상의 각까지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플러스 희망,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아직 방송은 안 됐는데 EBS에서 이제 식습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했는데, 연령이 5살짜리 된 아이의 집을 가서 제가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데, 얘가 너무나 음식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고, 유치원에서도 이제 밥을 먹을 때 제일 늦게 먹는 거예요. 늦게 먹다 보니까 애들이 다 활동이 끝날 때까지 얘 혼자 밥을 먹고, 애들이 집에 갈 때쯤 자기가 이제 그 식판을 정리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너무나 깔짝거리고 편식이 심하고 먹는 것도 너무 적어서 골치 아프고 예민하고 힘든 아이처럼 이 아이를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아이를 계속 언컨트롤러블한 상황으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즉, 실패 경험을 계속 아이한테 주는 것이죠. 카메라가 들이대면서 얘를 막 찍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은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아이처럼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들어오니까 나 오늘은 밥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엄마가 진짜? 하면서 밥을 이제 2배로 퍼줍니다. 근데 아이가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지, 그죠?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다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이가 실패를 합니다. 아, 나는 통제할 수 없어. 나는 계속 실패하고 나는 못났고 우리 엄마가 나를 부족하게 바라보고 있어. 이런 관계적인 지각에서 왜곡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계속 내가 세상에 대한 지각이 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5살짜리 아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컨트롤러블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 이제 발달 단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8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가 아마 보면은 지금 이제 청년기에 있으실 거고요. 장년기 뭐 이렇게 있으실 텐데, 청소년기까지 자기 정체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정체감,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이런 가치와 철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내가 정체감이 형성이 되면 나라는 정체감을 가진 사람과 너라는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서로 그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요.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생산성을 또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얼마나 더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그 영향력을 이렇게 벌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서를 많이 보셨죠, 그죠? 지금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은 생리적인 욕구가 이게 있으실 거고요, 그죠?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배고프시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전의 욕구가 지금 굉장히 위협당하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소속하고 싶은, 우리가 한 팀이다 이런 소속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 이런 욕구들을 충족하고 싶어서 노력하거나 혹은 덜 먹어도 덜 먹은 것대로 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통제력을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 성이 된 상황에서도 이 5가지 욕구를 조절하고 내 통제 범위에 두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제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서 이제 가상의 제약에 도전하라. 가상의 제약 했을 때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코끼리 예죠. 그죠? 서커스장의 코끼리 예 아시죠?
예, 어렸을 때 코끼리를 데려다가 그 말뚝에다 박아 놓으면 그 어린 코끼리가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거기서 말뚝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아, 이제는 내가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거는 언컨트롤러블한 상황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을 노력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8톤인가로 나중에 성당을 해서 완전히 그 서커스타를 다 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그 말뚝, 작은 말뚝을 번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벼룩의 예에서도 많이 보죠. 그죠? 벼룩이 자기 몸에 뭐 몇 배를 뛴다면서요. 그죠? 벼룩이 되게 조그만데 60cm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컵에다 이렇게 가둬 놓고 나중에 저 컵을 치웠을 때도 사실은 60cm 뛸 수 있는 그 벼룩이 30cm 컵 안에 가둬둔 이후에는 30cm 이상을 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씌워진 컵이라는 것은 몇 센치일까요? 우리 삶에. 주변에서 준 그 컵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준 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60cm, 내 몸에 몇 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뛸 수 없어 라고 나를 스스로 가둬둔 그런 가상의 벽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참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맨날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업에 나와서 강의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도 시작을 하고 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좀 거칠지가 않죠. 지금 기업에서 강의하거나 이런 것처럼 거칠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제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남편한테 가서 자기야, 나는 피렘이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피렘이야.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 있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는 상어 한 마리가 조그만 바위 틈에 머리를 막 쪼아리면서 나는 피렘이야, 나는 피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내가 볼 때 너는 곧 일을 낼 사람처럼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내가 지내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와서 투자했던 그 시간 동안 혹은 그 자원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상,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코칭은 잘하지만 사업은 못해. 뭐 이런 식의 나에게 올무를 씌웠던 그런 가상의 제약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고객사, 그러니까 코칭을 받고 있는 회사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북리슨에 이제 동영상 클립아트 있는 그곳에 들어오시면 하우 코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데 여기에 지금 컨트롤러블한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이제 두려움에 관한 것을 한 5분 정도 제가 클립을 찍은 것을 이제 캡처를 떠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더 보시고 싶으면 이제 북리슨에 들어오시면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컨트롤러블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엿장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싶을 때 아무데나 자를 수 있는 엿장수입니다. 예, 여기 이제 앞에 계시는 우리 청년분한테 어떤 게 좋았냐라고 여쭤봤더니 내가 오늘도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떨렸었다. 그런데 떨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 나를 보면 내가 좀 더 용기가 생길 것 같다.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는데 내가 그런 나에 대해서 한번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뿌듯했고요. 숨도 좀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컨트롤러블 하다는 것 이면에 저는 또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와 수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리더들이 굉장히 자기 능력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차없이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고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직원들을 깨게 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360도 다면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펼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리더십 평가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조금 그 야단을 많이 친다, 화를 많이 낸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바라볼 때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남을 볼 때도 화를 많이 내시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코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허용하는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오늘의 협상이나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늘로서의 정리될 모습입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과 모략이 있었다면 내가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알고 있었던 정보와 오늘 알고 있었던 지혜와 오늘에 있었던 맥락 안에서 나는 사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하는 순간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다음엔 뭘 더 잘하고 싶어? 이러한 정보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를 더 컨트롤러블한 영역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한다는 것이 늘 나를 각성하고 늘 옷깃을 세우고 빳빳하게 옷을 다려입는 것뿐만 아니라 한켠에서는 나를 수용하고 온전히 안아주고 잘했다고 스스로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내가 좀 더 확장된 나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상적인 제약에 있지 않나라는 것을 체크할 때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은 못해 라고 해서 나의 컨트롤러블한 영역을 깎아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변명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상황적인 맥락이 아니라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변명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쟤 때문에 그래요 하고 남 탓을 하게 될 때 내가 가상의 제약, 즉 코끼리가 묶여 있었던 그 말뚝에 내가 묶여 있구나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컨트롤러블한 것에 대한 그 형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상황이 딱 접해 있을 때 컨트롤러블한 영역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 전선 이야기라는 그 책을 이제 어떤 리더가 이거 되게 의미가 깊다 하면서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에 나가모리 사장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보고서를 직원들이 딱 들고 오잖아요. 올 때 얼굴이 침울하잖아요. 그러면 보고하기 전에 잠깐 자, 이 테이프를 내가 틀 테니 이 테이프에 나오지 않은 말이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딱 틀으면 100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말을 거기다 다 수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이런 스펙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100가지 이상의 리스트를 쫙 한 다음에 자, 자네가 나한테 보고하려는 내용 중에 혹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라고 하면 아닙니다. 다시 가서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들고 오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될 것에 대해서 연구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야단도 많이 치는 사장이기도 하지만 사람 육성과 가능성에 되게 초점을 맞췄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블에서 그런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내가 꼭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것일까? 저는 또 다른 영역에서 힘을 빼는 것도 컨트롤러블한 영역의 한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오전에 12시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휴가를 가서 배를 타게 되는데, 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배멀미를 안 하시려면 배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맡기세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멀미를 안 하기 위해서 꽉 잡고,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순간 배멀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배뿐만 아니라 말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타진 않았지만 이제 동호회에 잠깐 이제 구경을 갔는데 거의 에마 부인 수준으로 제가 말을 탔습니다. 이유는 말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제 몸을 맡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과 하나가 되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 말과 제가 컨트롤러블한 영역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의 흐름이 될 때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고수하기보다 내 방법이 아니라 그쪽에서 고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됐을 때 별 무리가 없다면 한번 따라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서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를 이제 운행을 했는데 렌트카에 좋은 CD가 들었는데 최신 가요 100곡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00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한 2곡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무슨 심플 라이프, 아니 심플 러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한 이슈가 된다는 둥, 말하는 게 한 이슈라는 둥, 뭐 이런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노래가 왜 이래? 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여기서 컨트롤러블 하다는 건 무엇이지? 네,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런 이슈를 얘기할까? 그리고 제 딸한테 계속 물어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야? 이 노래 들을 때 어떤 게 좋아? 야, 이런 리듬은 참 좋은데? 같이 즐기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가수 이름도, 그룹 이름도 되게 많이 외웠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퀴즈를 냅니다. 이 그룹은 3명일까요? 5명일까요? 뭐 이런 퀴즈도 제가 맞춰가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100곡 중에 한 15곡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슨 노래가 이 모양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런 노래를 들을까? 라고 해서 그 환경을 내가 튜닝해 주는 거, 주파수를 맞춰주는 이런 작업도 하나의 컨트롤러블한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또 하나 컨트롤러블한 것에 되게 중요한 것이 리프레이밍입니다. 프레이밍이라는 건 하나의 틀이죠. 그 틀을 새로 짜는 것이죠. 앞에 얘기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틀을 한번 새로 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입했던 모 방송국의 4주회라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이제 부부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오면서 부인이 이제 이런 그 아줌마들이랑 너무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갈등이 좀 야기됐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 오니까 내가 좀 살 것 같다. 내 숨통이 트인다. 남편은 우리 부인을 저렇게 나쁘게 만드는 건 이 동네에 있는 나쁜 여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커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면서 이 여자들이 자기를, 이 동네에 있는 그 부녀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어땠는지 알아? 당신 그 사람이랑 어울리기만 하면 가만 안 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남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부인을 가두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가서 자기 욕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 욕한 것에 덧붙여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리면 내가 그렇게 멋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종이 조각처럼 구겨서 상대방한테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구기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구길 수 없는데 왜 우리 남편께서는 내가 이렇게 쉽게 구겨지는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 기꺼이 종이 한 장으로 나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핸섬해? 제가 볼 때 아버님 너무 핸섬하신데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쓸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때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상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사례도 그랬는데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렵게 자라서 제대로 씻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를 보고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놀렸대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그 와이프가 주변에서 자기를 보고 뭐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이 똑같이 완전히 프레이밍이 된 것이죠. 그죠?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한, 내가 나와 내 주변을 컨트롤러블 하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느끼는 것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 그 코칭을 하게 될 때는 다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지만 코치가 상사, 동료, 그 다음에 그 부하 직원들을 인터뷰를 다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공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단점은 늘 장점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불에 각을 잡던 애도 굉장히 신중한 애거든요. 그리고 원칙주의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해지기 시작하면 또는
신중할 때 신중하고 신중하지 않을 때 신중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차별하게 신중하게 될 때 그것이 단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리더들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는데 그 장점이 지나치거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 없게 사용이 될 때 많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면 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 자신이 생각하는 것 또는 임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 그 인터뷰에서 팀장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지 그러면 왜요? 저 오늘 약속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그런 견적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순한 행동을 하는 팀원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게 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성과가 저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사를 존경하지도 않는 것이 일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하 직원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은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도 철지난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우리를 리더십을 펼치려고 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난 진짜 회사를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갭, 여기서 이제 갭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이 안 됐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음악을 제가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의 코드, 원하는 코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코드부터 진행을 할 것인지 내가 너의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분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것이 네 번째 이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데 메타 아웃컴. 메타라는 것은 아웃컴이라는 건 결과잖아요. 그죠? 메타라는 건 그 상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를 얻게 되면 이걸 얻게 되면 그 이상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그럼 왜 이렇게 회의 시간에 야단을 치십니까? 왜 혈압을 높이시고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시고 그다음에 나쁜 이미지 상사라는 나쁜 상사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얻어가면서 그런 인풋을 막 투자하실 때는 분명히 얻고 싶은 결과가 있으실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쓰실까요? 왜 화가 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갖는 것이고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을 육성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육성인데 수단은 뭐로 쓰고 있냐면 혈압 올리는 걸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죠. 그건 정말 소중한 의도다. 당신이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소중한 목적인데 상대방도 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들한테도 제가 이걸 물어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이러면 공부 좀 잘하면 좋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죠. 갑자기 저 머릿속에도 저희 아들이 떠오르면서 한쪽에 그 쓴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근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대요. 예, 공부를 잘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죠?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뭐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죠. 맞아요.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많이 있죠.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얻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요. 정말 그러겠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 가능성이 많겠네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좋은 여자 만나갖고 멋진 집에서 잘 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자기 사는 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네요. 이렇게 여쭤보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나 행복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집에 살 때 그때서야 얻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시죠.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겠냐 이놈아?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놈아, 너 사회적으로 성공할 줄 알아 이놈아? 그래 너 장가 가서 이놈아,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나를 더 나의 컨트롤러블한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하게 될 때 정말 허벅지를 많이 찌릅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 순간에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이들과 함께 나가면서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공부를, 얘가 이제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안 왔다고 학원에. 그래서, 근데 그 전날 중간고사가 끝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은 이제 학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언주야, 학원 안 갔네? 학원 갈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엄마, 오늘까지만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학원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아주 단호한 의지와 만약에 당신이 힘으로 한다면 나도 내 힘을 보여주겠어 하는 무의식적인 반란을 보았습니다. 얘를 도저히 학원에 보내봤자 얘가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저한테 반항하느라고 최소한 2, 3일은 집중하지 않고 그 학원에 가서 놀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무조건 허용해주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양육에 있어서 제가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진짜 저는 스스로 탁월한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충전이라는 건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네, 새롭게 다시 일하는 것, 새롭게 다시 무엇을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은 쉬지만 내일은 네가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허용도 해주면서 지침도 함께 마련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혜롭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화라는 것은 나 혼자 자뻑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럼 엄마 오늘 쉬어야지 또 내일 힘차게 또 할 거 아니야? 화색이 만연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전달하려는 바를 얘가 충분히 알았구나.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오늘 절대 책 근처에 가지 마. 오늘 완전히 충전해야 돼. 오케이? 이러면서 제가 기꺼이 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허용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예. 저는 아들과 제가 내일은 학원에 가서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제가 원했고요. 또 하나, 아들이 대학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제가 그 아이의 멘토가 되는 것. 그 아이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게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한 말을 제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불나가지고 맨날 재떨이 날리고 이러셨던 분들도 자기의 내면에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그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아주 중요하고 선한 의도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그 선한 의도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수단을 써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제 코칭의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코칭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 가능하냐 통제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러블 하다는 것은 어카운터블 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빅팀입니다. 희생이 되는 거죠. 어떤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얘기하는 코칭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청이라는 거, 그거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회의가 1시간인데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팀원의 얘기를 경청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경청입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게 결과를 뽑아내느냐가 기업의 생명인데 그 얘기를 주구장창 듣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경청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무님의 의견에 너무나 동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념 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카운터블하고 빅팀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되는 데서 이탈하는, 즉 탈선된 기차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굉장히 경청에서 중요한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탈선한 기차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순간 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발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성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탈선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집단 전체가 희생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상황을 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리더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지?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지? 자네가 피력하려는 건 어떤 것이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저는 우리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CEO가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게 그냥 애들 얘기만 오냐오냐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최상의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전무님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는 빅팀입니다. 컨트롤러블을 하지 않은 영역에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빅팀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무님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네요. 제가 빅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조직 문화 전체가 역사가 어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은 굉장히 어카운터블하고 컨트롤러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역사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빅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고 있던 거를 내가 그대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자각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럼 내가 어떻게 어카운터블한 영역에서 행동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떤 순간에 이게 어카운터블인지 빅팀인지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훈련의 고통이고요. 하나는 후회의 고통입니다. 너무 이렇게 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상보적인 시소와 같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는 뭔가를 내가 배우거나 새롭게 다지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쓰지 않은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다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후회의 고통을 그만큼 훈련을 감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많은 후회의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는 어제까지 일로 온전한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로 온전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온전한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뭘 더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훈련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컨트롤러블한 영역에 나를 영향력 있고 자신감에 차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게끔 만드는 그 영역으로 초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지금 이제 제가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얘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여기서 새로 인식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 중에 한 가지 행동, 거대한 거, 인생을 바꾸겠다는 뭐 이런 거대한 거 결심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누워서 떡 먹기지만 그것을 지속했을 때, 1년 정도 지속했을 때 또는 3년 정도 지속했을 때 내 삶에 큰 변화를 생각하는 그 한 가지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어떤 행동일까요? 또는 그 행동을 지속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또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걸 지금 아까 그 1,000원을 따고 잃었던 그분과 그 억하심정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인식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내가 새롭게 인식한 거, 한 가지 행동으로 변화시킬 거, 이걸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제 강의 듣는 것도 즐거우시지만 두 분씩 짝져서 얘기하는 것도 즐거우시죠? 네, 내 안에 있는 모략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흥에 내가 기쁜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혹시 오늘 강의 들었던 것 중에 뭐 생각나는 키워드 혹시 있을까요? 내 마음을 때렸던, 내 마음의 그 현명함을 자극했던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략.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두려움?
네, 두려움. 예. 두려움과 목표.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충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예. 또 단어가 있었을까요? 가상의 제약. 가상의 제약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너 어떤 거 해볼래?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발짝 떼었는데 그 뗀 자국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래서 용기를 주고 기특하다고 나한테 스스로 용기를 주고 그런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있으시면 점점점 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더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고 그리고 유능감을 느끼시는 그런 삶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풍요로움이 아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향기로 또는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동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완벽한 강의였죠, 그렇죠?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강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듣고, 네? 네. 지금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으셨지만, 같이 이렇게 짜고 치는 고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하우 코칭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예, 여기 한 7분 거리에 있고요. 저희 이제 코칭에 관한 강의도 있고요. 부모 역할에 대한 코칭 강의도 있고요. 요번에 특별히 용서라는 4주회를 출연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오겠다는 부분이 많아서 1박 2일의 용서, 내 자신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용서, 부모님에 대한 용서 이렇게 해갖고 그런 워크숍도 있습니다. 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너무 온전하게 느껴지고요. 여기서 주무셨던 분이나 집중하셨던 분이나 그걸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